시험까지 아직 여유 시간이 있기는 한데 오늘 수업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제가 우리 학교에 등교를 안 할 거란 말이죠. 집에서 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날 아침 9시 대바람에 이제 일어나 갖고 이제 들고 이제 등교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시험은 총 2시간을 볼 건데 우리 수업 시간은 3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앞에 30분, 뒤에 30분 띄어가지고 9시 반에 스타트해서 11시 반에 끝나는 1시간 일찍 맞죠? 잠깐만, 1시간 일찍? 30분 일찍 끝내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일단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고는 저한테 뭔가를 이제 시험 관련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 고로 오늘 수업 내용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앉아있는 친구들 혹시 시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제가 그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다. 자, 시험과 관련한 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픈톡방에 물어보는 것도 뭐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한 정보는 우리 시험 볼 친구들, 우리 반 친구들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을 들은 채로, 그러니까 공평하게 정보를 획득한 채로 시험을 봐야 공정한 시험을 볼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궁금한 거 있다 물어봐 주세요.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마 수업 끝나고 나서 여유 시간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물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뭐 여러분 기출 올려놨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아마 4일 차인가? 아무튼 지난주에 올려놓고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시험을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볼 거예요. 1교시는 이론 시험, 2교시는 실습 시험입니다. 각각 50점씩 50분씩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쉬는 시간 대충 20분 가져간다고 해서 합이 120분 2시간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교시는 소위 이론 시험이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들에서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막 객관식도 나오고 뭐에 대해서 설명을 적으세요. 무슨 단어 적으세요. 막 그런 보편적인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식을 적는다라든가 문장을 적는다라든가 아니면 함수 정의를 적는다라든가 아니면 전체 .py 파일 모듈 하나의 내용을 구성한다라든가를 여러분의 펜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느낌을 기출 보고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요 컴프1 같은 이름의 수업이 아니라 이름은 달라도 우리랑 동등한 내용 1학년 1학기 때 진행하는 그런 수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짝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면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거는 열어봤자 이제 마음만 아플 테니까 그 이제 뭐 3학년 때 여러분 배울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이 정도 일단 말씀드려 놓고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질문 받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9일차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볼 거고 아마도 당일 채점이 우리가 지금 33명이니까 당일 채점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뭐 그 주 금토일 주말 동안에는 채점이 다 끝날 테니까 아무튼 종강하기 전에 여러분 프로젝트 제출하기 전에 중간고사 점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자,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없습니까? 다들 환경에 순응하기로 한 겁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8-1, 8-2, 그 다음에 마지막 8-3까지 해가지고 지금 .pdf 파일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시 코드가 조금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파일이 좀 많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압축해서 올려뒀습니다. 그거 다운받은 다음에 압축 풀고 일단 8-1부터 차근차근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8-1을 조금 빠르게 주파를 하고 8-2까지 정주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 시간이 있으면 8-3 가볍게 한 바퀴 돌아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마도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빠르게 한번 달려봅시다. 자, 그래서 스타트 해보면 자, 우리 어제는 이름과 관련한 얘기했고 드디어 우리 컴프1 수업 들은 지 2주 만에
우리 앞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재부팅을 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내용들 했었고 뭐 그 모듈 그러니까 우리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py 파일 하나하나를 모듈이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특별한 친구 빌트인 모듈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까지 구경해 보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해 본 게 지금 보시는 그 이름 사전이라는 걸 건드릴 수 있는 문장들 우리가 배운 선 안에서는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거 내가 원하는 이름에 내가 원하는 값을 담아두기 위한 할당문이 있고 다른 세 가지 친구들 또 공통적으로 실행 도중에 예를 들면 이름 인사에다가 함수 내용물을 담는다. 그다음에 C에다가 H 한 글자를 담는다. 그다음에 타임이라는 이름에다가 그 타임 모듈 막 현실 시간이랑 관련이 있는 덩어리 하나를 담는다와 같은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때 이름 사전을 건드리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시점에 그 이름이 그 사전에 적혀 있지 않다라면 등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혀 있었다 그러면 아이디 값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여러분 조금 더 공부하고 다른 문장들 구경하다 보면은 다른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할당문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이름 사전은 절대로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절대로 메모리 위에 단 한 권만 꽂혀 있는 건 아닙니다. 일종의 소유권이 존재했고 일단은 우리는 모듈들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dir, vars 이런 친구들 이름 사전에 등재된 이름 목록 그 다음에 이름 사전 그 자체를 꺼내서 우리한테 보여준다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구경해 봤는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는 내 이름 사전의 내용을 보여줘요. 그 dir 호출식이 어디에 적혀 있냐에 따라 여기서의 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뭐 helloworld.py 안에다가 dir 호출식 적어놨다. 그러면 helloworld 모듈의 이름 사전, 이름 목록을 보여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의 이름 사전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듈의 이름 사전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점 연산자를 써가면서 점 수식, full name을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할당문의 는 왼쪽에다가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time.sleep은 0 엔터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뭐 그렇긴 한데 뭐 엔간해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허락을 안 하면 일단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에 입각해서 그런 짓을 하지 않게끔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풀네임을 매번 적는 건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풀네임이 아닌 이름을 그냥 맨 땅에다 적어두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포함된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그 이름을 계산을 이제 할 거란 말이죠. 그때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스코프라는 단어를 소개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먼저 얘기할 만한 게 우리가 이제까지 이름 사전을 건드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한다라든가 할 때 그냥 맨 땅에 이름 적고 는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넘버는 3 엔터를 쳤다라고 치면 그 넘버라는 이름은 지금 얘기했었던 그 내 이름 사전에 기본적으로 등재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찾아가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아이디 값을 꺼내와서 메모리 방문하고 자시고 복작복작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도 비슷하게 일단 내 이름 사전부터 털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프린트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스코프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걸 끼고 빌트인 이름 사전을 털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일단 프린트가 있어요. 따라서 거기 적혀 있는 아이디 값 들고 와가지고 그 우리 프로그램 바깥으로 데이터 흐름 내보내기 위한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라는 함수 덩어리 내용물을 실행한다든가를 나중에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구경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라는 이름은 내 이름 사전에도 없고 차선책으로 본 빌트인 이름 사전에도 없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네임 에러를 뱉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가까운 이름사, 가장 가까운 것부터 참 탐색하기 시작한다를 스코프라는 5글자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축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드려 놓고 자, 오늘 제목은 지금 로컬 이름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지난 수업에서 그 모듈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스코프 관점을 적용해 봤다면 오늘은 함수가
중간에 껴서 함수랑 모듈 사이의 관계 같은 느낌으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예시 파일을 지금 그 8-1 예시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걸 하나씩 열어보고 이 상황에선 이렇게 되네요. 저건 저렇게 되네요.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네요와 같은 것들을 살짝 확인해 두고 요 뒤에 있는 정리 슬라이드 구경해보고 빠르게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압축 풀어주시고 압축 풀면 그거 있잖아요. 8-1 예시점 집이 있을 것이고 이 친구를 또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함수 얘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요. 요 이름과 관련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함수가 또 한 겹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중첩되어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dir 호출식 계산하면 내 이름 사전에 이름 목록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나를 여기다가 dir 호출식 적으면 나를 뭐로 판정하나 여기서는 뭐로 판정하나 그런 거를 체크해 본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건 이제 주석이니까 넘기시면 될 것 같고 그 바로 아래 보시면 이제 여긴 지금 들여쓰기 기준으로 0단위잖아요. 요 예시 1번 .py 파일 요 모듈 자체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목록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 이제까지 종종 그래왔었고 그때마다 막 이상한 이름들 껴있는 거 막 빌트인스 포함해서 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할당문 그 4가지 문장 실행하지 않은 채로 그냥 다짜고짜 너 지금 아는 이름 다 불어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는 함수 정의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func1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안에 여긴 지금 들여쓰기 1단이죠. 그래서 여기서 dir 호출식을 적어놨고 여기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의 나는 뭐로 판정이 되나를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들여쓰기 기준 여전히 1단이에요. 넘버는 3엔터. 이 할당문을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적어놨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정리해본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상으로는 이 넘버라는 이름은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 내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넘버는 3 실행하기 이전 시점의 dir 결과랑 이후 시점의 dir 결과는 넘버라는 이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dir 호출식 다시 해서 프린트를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py 파일에 이 함수 정의 자체의 다음 문장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 함수 정의를 실행하기 전과 실행한 이후 시점의 dir 호출식을 볼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복습이죠. func1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없었을 것이고 이상한 이름들만 적혀 있었을 것이고 저 함수 정의를 실행한 이후 시점에는 func1이라는 이름이 등재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unc1 내용물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키를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내용물, 그러니까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 거긴 지금 할당문도 들어있단 말이죠. 넘버는 3엔터. 그거를 실행한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에 이름 목록에 차이가 있나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버라는 수식을 계산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름 사전에 적혀 있는 넘버 해갖고 인트값 3 가져올 수 있겠죠. 인트값 3을 프린트해서 마지막에 3이 잘 출력되면 우리는 지금 공부 잘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게 1번 예시를 지금 준비해 놨고 바로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왠지 모르겠는데 그저 인생이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네임 에러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넘버를 모른대요. 분명히 넘버는 3엔터 할당문을 한번 실행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넘버라는 이름 모르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었나를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래 먼저 짚어보면 자 지금 프린트하는 덩어리가 여기에 3줄짜리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3줄짜리 덩어리 2개,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죠. 이렇게 4개만 놓고 봤을 때 1, 2, 3, 4라고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뭐뭐 순서대로 실제로 실행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순차에 따라서 한 번 실행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를 실행할 때는 당연히 이 내용물 문장은 지금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얘네는 이따가 실행될 거예요. 이따 함수 호출식 계산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 맨 밑에 있는 친구가 두 번째로 실행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펑크1 괄호 열고 닫고 요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동안 비로소 가운데 있는 두 개가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펑크1 정의하기 전에는 우리 이제까지 봤던 그 이상한 이름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를 실행한 직후 시점에는 펑크1이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펑크1 내용물을 이제 한번 실행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함수 내용물 펑크1 시작 이렇게 지금 펑크1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dir 괄호 열고 닫고를 했더니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대괄호 열고 닫고라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함수 내용물 안에서의 내 이름 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는 첫 번째 함수 내용물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냥 맨 땅에서 내 이름 사전 보여줘 했을 때 우리한테 보여줬었던 그 모듈의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이랑은 다르다 이거예요. 이름 사전을 다른 걸 쓴다 이겁니다. 두 번째, 요 함수 내용물 안에서 내 거 보여줘 했더니 이 친구는 이름이 0개 등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실행한 거야. 함수 내용 여기까지 지금 실행한 거고 그 다음에 넘버는 3 엔터 요 할당문을 실행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뭔가 이름이 복잡한 거 많은 거 모듈의 이름 사전이 있고 함수 내용물 안에서의 내 이름 사전 했을 때 쓰는 완전히 다른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지금 이름 0개 등재되어 있는 그 이름 사전이 더 가까운 이름 사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전까지는 이름 0개 등재되어 있었던 그 함수 내용을 안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이름 사전에 넘버를 등재를 하고 당연히 그 오른쪽에는 3을 담아놨을 거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하면 함수 호출식 계산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펑크1 호출 후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여기서는 다시 지금 보시다시피 들여쓰기 0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제까지 꾸준히 확인해 봤었던 그 모듈의 이름 사전 이 이름 목록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되게 당연하게도 그 안에서 썼던 그 조그만 이름 사전이랑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넘버가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식 넘버를 계산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당연히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인 모듈의 이름 사전을 털고 거기 없으니까 빌트인 이름 사전을 털고 거기 없으니까 네임 에러를 뱉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게임 만들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제가 함수 정의 짠뜩 도입해가지고 하루하루 오늘은 뭐 예를 들면 레벨업이라는 함수의 내용물 작성해야지 오늘은 뭐 체크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작성해야지 그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우리 게임을 만들어야지 후반부 우리 집 2주 만에 간단한 게임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사 가서도 그런 식으로 분업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나눠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진행한다와 같이 소개를 했었는데 이 할당문 사용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 안에서만 사용하는 별도의 이름 사전이 지금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그냥 넘버는 3 엔터 쳐면 지금 펑크1 안에서는 저 넘버라는 이름을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내용물 실행이 끝나고 나면 바깥에서는 넘버라는 이름이 뭐 어디에 등재되어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내가 위에다가 할당문을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넘버란 이름을 지금은 못 쓰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와 같은 여러분이 불만이 안타까움이 생길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내용이 심각한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숫자가 많이 적혀 있잖아요. 두 번째 예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뭐 다시 한번 Alt 탭 한 다음에 우클릭 하셔도 되고 여기 파일 메뉴에 오픈 누르시면 아니면 컨트롤 O 공민 단축키죠. 요걸 누르시면 잠깐만요. 여기서 열지 마시고 요 예시 1번.py 있잖아요. 여기서 파일에다가 오픈을 누르시면 그러면 저 파일이 담겨 있었던 그 폴더를 바로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번, 2번 다 여기 한 군데 살고 있으니까 엔터 쳐서 열어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 줄을 추가를 했어요. 뭘 했냐? 우리는 지금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마지막에 네임 에러가 떴어요. 우리의 목표는 마지막에 예쁘게 3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라는 이름이 없어서 넘버는 3 엔터 쳤을 때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인 그 이름 0개짜리 이름 사전에다 등재를 했나 보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는 일단은 모듈의 이름 사전에, 얘는 지금 들여쓰기 0단이잖아요. 맨 땅에 적어놨잖아요. 얘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이 모듈의 이름 사전이니까 거기다가 넘버를 등재를 해두고 스타트를 합니다. 일단 0을 담아두고 스타트를 해요.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넘버는 3 엔터, 요 할당문을 실행할 때 이제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가 있으니까 새로 등재하지 않고 그 0 담겨 있는 거기다가 3을 담아줬으면 좋겠다와 같이 우리가 마음 먹고 지금 진행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내용 똑같고 그렇게 해서 쭉 진행해서 마지막에 출력까지 해볼 겁니다. 자, 요거 이제 F5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배운 내용이 맞다면 이 친구는 마지막에 절대로 3을 출력하지 않아요. 0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왜 0을 출력하냐? 맨 처음에 0 담아두고 스타트를 했으니까요. 그 담아둔 0이 전체의 내용물, 본문을 실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새로운 값을 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표 달성에 실패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름이 없어? 그러면 등재해 두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우리 원래 목표상의 결과를,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결과를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뭐 일단은 그건 그러려니 합시다.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슬슬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컨트롤 O 한 다음에 3번 예시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 자, 지금 아까 전까지 살펴본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금 우리가 이거를 8번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일 동안 배운 내용만 가지고는 저 난관을 타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펑크 2, 펑크 1을 호출할 때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를 등재하고 걷다가 3을 담기를 희망했는데 그거에 지금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냐? 조금 슬프게도 뭐 늘 그래왔듯이 우리 수업에서 늘 그래왔듯이 새로운 목표, 지금 당장 달성하기 어려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전에 적어본 적 없는 새로운 뭔가를 적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펑크3 내용물을 보시면 얘는 좀 일단 펑크1이랑 똑같은데 요거를 한번 적어봤어요. 글로벌 넘버 엔터를 적어봤습니다. 얘를 어디다 적었냐라면 펑크3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적어놨어요. 자, 글로벌 무슨 뜻입니까? 그죠? 글로브에 AL 붙인 거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글로브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잖아요. 그 지구보험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 글로브라고 하잖아요. 둥근다, 막 지구촌, 막 그런 느낌이라고 여러분 일단은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넘버는 글로벌이야와 같은 느낌으로 요 글로벌문이라는 친구를 적어봤어요. 그거 말고는 아까 전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넘버는 3 엔터 똑같고 그다음에 이름 사전에 이름 목록 불러주는 거 여기저기에 똑같이 적어놨어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이 친구 F5 눌러보시면 이제는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임 에러가 뜨지 않고 3이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3이 출력됐냐? 넘버에 3이 담겨 있으니까 라고 답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왜 넘버에 3이 담겨 있냐? 지금 다시 Alt 탭해서 .py 파일 구경해 보시면 아무리 봐도 원인은 한 곳밖에 없단 말이죠. 전체 코드의 할당문이 한 군데밖에 안 적혀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요 넘버는 3 엔터 요 할당문을 실행할 때 그 가장 가까운 이름 0개짜리 조촐한 이름 사전에다가 넘버를 등재하지 않고 대신 그거보다 하나 더 바깥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모듈의 이름 사전에다가 요 넘버란 이름을 등재를 해줬다라고 말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스크롤 올려갖고 살짝 구경해 보시면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모듈의 이름 사전이 이상한 이름밖에 없었고 함수 정의 실행하고 나면 func3가 등재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 내용을 시작할 때는 이름 0개짜리로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넘버는 3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보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 사용하는 이름 사전은 조그만 이름 사전은 이름 0개인 채로 턴 종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그 이름을 등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넘버란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func3 호출식 계산한 이후 시점을 보시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가 등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3이 담겨 있을 거고 그래서 3을 성공적으로 출력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그럴싸하죠. 나쁘지 않죠. 자, 여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우린 지금 할당문,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등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갖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조그만 이름 사전 하나를 만들어서 쓰나 봐요.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에는요. 뭐 그건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살짝 보시면 요 프린트라는 이름, dir이라는 이름 당연히 func3 내용물 안에서도 잘 실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이름들을 쓸 수 있습니다. 요 이름들은 빌트인 이름이었죠. 저 이름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건 저 이름, 예를 들면 프린트라는 이름이 그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조그만 이름 사전엔 등재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지금 이름 0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의 이름 사전에도 이름 뭐 이상한 이름들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프린트라는 이름은 거기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3의 선택지로 가장 멀리 있는 빌트인 이름 사전을 털어서 프린트를 지금 성공적으로 찾아서 그거를 써서 출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한 단계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거예요. 그 정도까지 일단 짚어봤고 그 다음에 요 글로벌 문인가 요거를 쓰면은 저 넘버라는 이름은 가장 가까운 데 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멀리 있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다 등재를 하는 그런 효과가 지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이 정도 챙겨두시고 다음 예시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구경해 봤으니까 살짝 정리를 해보는 예시를 챙겨볼게요. 그래서 자 아까 나왔던 내용들 적당히 축약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버는 0,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 등재해두고 0 담아뒀다 하더라도 func4 내용물 안에서 이 할당문 실행하면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넘버를 또 등재를 하고 거기다 3을 담는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VARS 괄호를 닫고 해가지고 그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무슨 이름 등재되어 있고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조회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이걸 복붙한 다음에 두 가지 새로운 함수들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비슷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아까 전에 봤던 그 글로벌 지구촌 어쩌구의 복수형이 되기 위한 s를 붙여가지고 함수 이름을 정해놨나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로컬즈라 그래가지고 자 로컬 얘도 들어본 적 있죠? 그 랜선 할 때 랜의 LAN의 L이 로컬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컬 맛집 막 그런 거만 하잖아요. 그죠? 지역 맛집, 주변 맛집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구촌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서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느낌으로 쓰는 형용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사전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러니까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쓰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이 있고 그거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이 .py 파일 전체에서 쓰는 이름 사전이 있고 걔네들을 로컬, 글로벌 이런 느낌으로 부른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일단 직관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단 해두고 함수 호출식 계산하고 등등 해볼게요. F5 눌러보시면 이런 뭔가 복잡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자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짜고짜 VAR에서 호출하면은 이 시점에는 넘버에 0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func4에는 함수가 담겨 있습니다. 와 같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dir 호출식, 요 VARS 호출식은 맨 땅에 들여쓰기 0단 자리에다 적어놨어요. 따라서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 보여주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func4 내용물을 실행을 했을 때는 조그만 이름 사전
이건 지금 넘버는 3 엔터 친 이후 시점이니까 넘버라는 이름만 등재돼 있고 거기는 3이 담겨 있는 조촐한 이름 사전이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입니다. 와 같이 우리한테 지금 튀어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전히 함수 내용물인데 그 안에서 로컬즈 괄호 열고 닫고 하면 그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 내용을 안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주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그 함수 정의가 적혀 있었던, 그러니까 걔네들은 들여쓰기 1단이라고 치면 들여쓰기 0단 맨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모듈 자체의 이름 사전을 똑같이 열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넘버에 0 담겨 있고 펑크4 함수 담겨 있는 그 이름 사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명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수 호출식 계산을 시작할 때 텅텅 비어있는 사전 한 권을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실행할 때 쓰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둔 것 같습니다.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여기도 비슷한 거겠죠. 딴 거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사용하는 이름 사전을 파이썬 동네에서는 로컬 이름 사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로컬 이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들여쓰기 안쪽에서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펑크4 내용물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부터 계속 봐왔던 그 모듈들의 이름 사전을 상대적인 의미에서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거기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도 글로벌 이름이라고 구분해서 부를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명칭만 살짝 챙겨두시면 요 로컬이냐 글로벌이냐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꽤나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명칭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뭐 인터넷 글 확인한다라든가 GPT 잼민이랑 대화를 한다라든가 할 때 이런 단어들 섞어서 얘기하면 그 친구가 좀 더 정밀하게 내가 뭘 궁금해하는지를 알아먹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챙겨두고 한 단계를 더 나아가 봅시다. 5번 예시를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전에 우리 구경해 본 적이 있는 그 인수 개념을 끌어와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result는 0 해두고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얘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다가 로컬즈 해서 그 로컬 이름 사전을 열어볼 예정인데, 여기는 아까랑 차이점이 이 funk5는 인수를 2개를 받는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x, y 2개를 받을 겁니다. 0번째 인수가 x고 1번째 인수가 y예요. 그 다음에 우리 6주차 수업 시간에 구경해 봤듯이 요거 funk5 호출할 때 이제 x에 뭐 담고 엔터, y에 뭐 담고 엔터, 그런 할당 문내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먼저 하고 내용물 문장을 실행을 시작한다와 같이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add라는 함수를 놓고 구경해 봤는데 이거 funk5도 비슷한 느낌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거를 일단은 기억을 꺼낸 채로 조금 이따 여기서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여기선 지금 result는 x 더하기 y를 할 거예요. 아무튼 x라는 이름 인수 이름이고 y도 인수 이름이고 result는 이제 새로 등재하는 이름이 되겠죠. 가장 가까운 로컬 이름 사전에 result를 또 등재를 하고 덧셈 결과를 담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로컬즈 괄호 닫고 하면 아까 전이랑 다르게 result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거를 구경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return result를 할 겁니다. 자, return문도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자, 우리 6주차 때도 이미 구경해봤던 그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얘는 return 적고 아무것도 안 적고 엔터키를 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뒤에다가 수식 하나를 적고 엔터키를 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return문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러한 return문은 여러분이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을 때만 유효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return문은 funk5라는 함수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return문 자체를 적은 건 우리 맨 처음에 언제 적었냐? 그 숫자 맞추기 게임 실습할 때 적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가 목표였냐? 저 사람이 입이 답을 맞췄다라면 2번, 3번 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답을 맞춰서 승리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행하면 게임을 끝내버리는 문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return enter를 쳤었어요. 그랬더니 return문을 실행함으로써
이 game이라는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return문의 첫 번째 의미는 실행 흐름, 그러니까 코드 측면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return문의 첫 번째 의미, 그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내는 거예요. 이제 퇴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이 끝날 거고 등등 다음 작업을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실행 흐름을 다루기 위한 실행 흐름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조절하기 위해 여러분이 return문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6주차 때 살짝 감각을 가져가 봤었던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result 값을 return한다와 같이 적어놨잖아요. 그 수식 result를 계산한 결과 값을 이번에 얘는 이제 funk5니까 어딘가에는 funk5에 대한 호출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호출식을 계산을 해야 이 funk5 함수정의 내용물을 실행할 거란 말이죠. 그 내용물을 실행하는 동안 return문을 실행할 거란 말이죠. return문 실행하면 이제 퇴근할 거란 말이죠. 퇴근하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번에 내용물 실행을 야기를 한 바로 그 함수 호출식의 계산이 끝이 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걔는 수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return문의 수식을 return문 옆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곧 방금 얘기했던 이번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바로 그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6주차 때는 간략하게만 3이랑 5 집어넣고 하면 여기에 8 도착하는 그렇게 반송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림으로만 소개를 했는데 아무튼 조금 더 정밀하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funk5 출식을 할당문 는 오른쪽에다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return 값을 최종적으로 모듈의 이름 사전의 result 자리에다가 담을 거예요. 걔 이미 등재되어 있고 0 담겨 있을 건데 고쳐서 담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3이랑 5를 수식을 적어가지고 함수 호출식을 구성해 놨어요. 따라서 아마도 X자리에 3 담고 Y자리에 5 담고 스타트 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유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result 값을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끝을 낼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 어떤 식으로 동작할 거다. 마지막에 8 출력될 거다는 우리가 이미 배운 선 안에서 납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보고 싶은 건 그 로컬 이름 사전인가 뭔가 하는 친구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F5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아무튼 8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수 내용물 funk5 시작하는 시점에 로컬 이름 사전에는 자 이전 예시들까지는 로컬 이름 사전은 텅텅 비어있는 채로 스타트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X에는 3이 담겨있고 Y에는 5가 담겨있는 채로 이름 사전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는 X는 어쩌고 Y는 어쩌고 엔터와 같은 문장이 전혀 적혀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funk5 내용을 시작하자마자 실행을 시작하자마자 로컬 이름 사전을 털었는데 이미 그 사전에는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3이랑 5가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result는 x 더하기 y 하면은 x라는 이름은 로컬 이름 사전에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어요. 따라서 3을 꺼내 올 겁니다. y도 5를 꺼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result를 계산해서 8이 나왔고 그거를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return result 하니까 여기 담아놨었던 8을 return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값은 8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출력 결과만 봤을 때 왜 funk5는 맨 처음에 딱 스타트할 때 로컬 이름 사전에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을 등재해 놓고 시작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필 X랑 Y냐? 예를 들면 A랑 B일 수도 있고 left랑 right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하필 X랑 Y냐라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 함수정의 첫 줄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수정의 적는 사람이 나는 0번째 인수 이름 x라고 할 거야. 1번째 인수 이름 y라고 할 거야. 와 같이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고치기 귀찮기는 한데 아무튼 레프트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 이런 식으로 적어놨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펑크5 내용을 실행할 때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등재해 놓고 스타트 한다 이거예요. 인수의 이름을 정하는 건 함수 정의 첫 줄에서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함수 정의를 미리 적는 사람이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인수의 이름을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왜 지금 펑크5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자마자 x에는 3이 담겨 있고 y에는 5가 담겨 있냐? 요 각각의 인수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은 왜 하필이면 3이랑 5냐? 1이랑 2거나 학이나 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3이나 5냐? 얘는 이제 그 원인을 이 전체 코드에서 다른 함수 출식도 아닌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번에 내용물 실행을 유발시킨 바로 그 함수 출식의 괄호 안에 리터럴 3, 리터럴 5를 적어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함수 호출식을 나중에 적는 프로그래머가 맨 처음에 각각의 이름에 무슨 값을 담고 그러니까 로컬 이름 사전에 각각의 이름에 무슨 값을 담고 내용물 실행을 시작할지를 결정한 거예요. 자, 달리 말하면 제가 만약에 이번에는 펑크5 호출할 때 예를 들면 학이랑 그 다음에 교랑 두 개 str 형식 값을 담고 스타트 하게끔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고 엔터키 치면 이번에는 x의 학 한 글자 담고 y의 교 한 글자 담고 스타트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리절트는 학교 두 글자짜리가 되고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로컬 이름 사전이 그 두 사람이 각각 서로 다른 시점에 결정한 결과를 본인의 사전에 기록을 해두고 스타트를 하게끔 그 중간 매개체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할당문이라든가 등등 실행하면서 새로 등재하는 이름들이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으로서 활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 인수 이름들은 당연히 그 함수 내용물 안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1번 예시에서 본 그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은 인수 이름이고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되니까 따라서 펑크5 호출한다고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챙겨보시면 이제 조금 그럴싸한 얘기를 한번 견학을 해보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별표를 쳐놨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예시들에서 지금 나온 내용들은 나중에 정리 슬라이드에서도 다룰 예정이지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제가 높아심에 얘기하는 건데 실습 시험에서는 당연히 그 2교시 실습 시험에서는 여러분한테 예시 코드 내용 그대로 적으세요라고 문제를 내지 않아요. 거기는 기억력이 활약할 만한 공간은 아니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생전 처음 보는 문제, 생전 처음 보는 목표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코드 쪽은 이제 순차 분기 반복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문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적거나 하면 되겠구나와 같이 풀어내서 적으면 돼요. 데이터 쪽은 이제 이런 이름들 도입해서 써야겠구나. 거기다가 어쩔 때 값을 담고 그 값을 나중에 어떻게 꺼내서 쓰면 되겠구나.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뭐 더하기 할지 빼기 할지 같은 것들 여러분이 고민해서 적어가면서 사이사이에 수식을 적거나 아니면 중요한 데이터 흐름을 내가 원하는 시점을 발생시키기 위한 할당문 등등을 적어두거나를 해서 완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를 한 번에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게다가 펜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감안해서 2교시 문제 몇몇 문제들은 그 정도까지 스케일은 아니고 그냥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문장 적어주세요. 이런 수식 적어주세요와 같이 짤막한 퀴즈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건 기출 보면 대충 느낌이 올 테니까 꼭 기출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일단은 빠르게 구경만 하고 잠깐만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52분이야. 빠르게 하고 중간 쉬는 시간 전까지 요거 주파하는 걸 목표로 한번 가볼게요. 그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동글동글 해가면서 점점 커지는 그런 삽화를 구경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몇 번째 피보나치 수는 얼마입니다. 와 같은 식으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거를 함수 정의를 도입해서 인수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그걸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뎁스라는 친구는 일단은 지금은 그러려니 합시다. 얘는 조금 있다가 눈으로 구경해 보면 아 저런 용도로 쓰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FIB 괄호 열고 예를 들면 3 하면 3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려줘 라고 물어보는 셈이 돼요. 그러면 그 값 계산해서 리턴하면 됩니다. 문제는 1번째, 자, 우리는 규칙을 이렇게 가져갈게요. 1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다. 2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다. 그 다음에 3번째 피보나치 수는 앞에 있는 두 피보나치 수, 예를 들면 1번째랑 2번째를 더한 결과다와 같은 식으로 규칙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번, 그러니까 1번째부터 시작해서 1, 1, 2, 3, 5, 8, 13 같은 식으로 점점 그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큰데 그 커지는 그 일종의 경향이 그거조차도 더 커지는 그런 느낌으로 작용하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출력을 따박따박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넘버가 1이면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라고 했다면 나는 그냥 즉발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냥 1 리턴 하시면 됩니다. 누가 나한테 2번째 피보나치 수를 물어보면 역시나 답변을 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는 넘버 마이너스 1번째랑 넘버 마이너스 2번째 피보나치 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걔네 둘을 더해서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를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 마이너스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FIB라는 이름을 직접 사용해서 함수 출식을 구성을 해놨고 그거를 계산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FIB는 지금 보시다시피 느낌상으로 나 자신의 이름인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겠습니까? 그죠?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겠죠. 아무튼 하나 바깥에 있는 이름 사전에 FIB라는 이름은 100% 확률로 등재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 요 내용물, 요 할당문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함수 정의는 이미 실행이 끝났어요. 그래야지 함수 출식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요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요 안에서 나 자신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FIB를 적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동안에는 다시 한번 이 FIB 내용물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또 다시 로컬 이름 사전 또 조그만 거 만들어 가지고 넘버라는 이름, 뎁스라는 이름 등재해 갖고 적절한 값 담아 놓고 동일한 문장들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문장을 완전히 똑같은 문장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서로 다른 데이터를 붙잡고 시작을 하면 결과가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늘 그래왔잖아요. 그죠? 동일한 문장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템포 값을 2로 두고 스타트하냐 0.5로 두고 스타트하냐에 따라 학교 정도로 출력되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나눗셈 계산 결과가 다르고 막 그랬어요. 여기도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로컬 이름 사전 하나 새로 만들고 거기다가 내가 들고 있는 넘버 값의 1을 빼서 내가 5를 들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로컬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는 4를 담아가면서 그 다음에 뎁스 자리에는 1을 증가시켜서 담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새로 사전을 한 권을 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장을 실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느낌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는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 계산이 끝나서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고 리턴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5번째 피보나치 수 구해줘 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FIB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 이름 사전 맨 처음에 만들 땐 5랑 0 담고 스타트 할 거예요. 중간에 언제 한 번은 4 담고 호출하고 언제 한 번은 3 담고 호출하고 그러고 막 왁자지껄 할 건데 아무튼 간에 그걸 F5 눌러서 여러분이 눈으로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 친구만 그럴싸하게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뎁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출력을 할 때 앞에다가 띄어쓰기를 이렇게 4개씩 추가로 붙여서 출력을 하게끔
그렇게 제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번째 피보나치 수 계산을 시작합니다. FIB 호출식에 넘버 자리에 5를 담고 스타트하는 걸 가장 먼저 해요. 근데 얘를 성공적으로 언젠가는 끝낼 거거든요. 5번째 피보나치 수는 5입니다라고 나중에 언젠가는 말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4번째 피보나치 수와 3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넘버 자리에 4를 담아서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실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체 메모리상으로는 이 FIB라는 함수에 대한 로컬 이름 사전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된다 이겁니다. 5가 담겨 있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쓸 거고 4가 담겨 있는 걸 멱살을 붙잡고 동일한 내용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고 얘도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즉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째 구하기 시작하고 2번째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까지 갑니다. 그러면 2번째 피보나치 수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바로 말할 수가 있어요. 1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리턴을 합니다. 넘버에 2를 담고 스타트했을 때는 바로 1이라고 리턴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 드디어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적혀 있었던 덧셈식 우항 자리, 그러니까 넘버 마이너스 2를 담아가지고 호출할 때는 얘도 역시나 즉발적으로 끝납니다. 여기까지 하면 드디어 넘버에 3 담고 스타트한 함수 호출식의 계산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에서 2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짓을 왜 했냐? 라고 물어보면 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따라서 넘버 마이너스 1번째 거 구했으니까 넘버 마이너스 2번째 거 요거는 즉시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까지 하면은 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4번째 피보나치 수 3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역시나 다시 한번 이 짓을 왜 하게 됐냐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함수 호출식은 언제 계산하게 됐냐?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 넘버 마이너스 1번째 걸 구한 겁니다. 따라서 넘버 마이너스 2번째 거를 또 계산하기 시작하고 돌아와요. 여기까지 하면 드디어 5번째 피보나치 수를 3 더하기 2해서 5입니다 라고 성공적으로 리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짓을 왜 하게 됐냐? 이.py 파일의 마지막 문장에 그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마지막 문장 실행이 끝나고 전체 우리 프로그램 실행이 끝난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 로컬 이름 사전인가 뭔가 하는 걸 중간중간 새로 만들어서 쓰면 저렇게 뭔가 복잡 다단한 작업을 눈으로 보기에는 최소한 여러분이 키보드로 치기에는 조금 더 편하게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일단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얘는 이 정도로 해두고 자 이거 개복잡하잖아요. 그죠? 이 로컬 이름 사전이 1학년 1학기 시점에 여러분이 저거를 내 목표에 맞게 알맞게 다루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다음 예시에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 예시는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가 있어요. .py 파일이. 이거를 둘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data.py, code.py 둘 다 열어서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다가 둘 다 모니터에다 둘 다 열어주시고 적당히 분배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다시 그 뭐 피보나치 수 복잡한 거가 아니라 숫자 두 개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식 계산을 해서 내용을 실행을 해서 덧셈 결과를 구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걸 가져갈 건데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요 펑크7은 지금 보시다시피 인수를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는 리턴도 안 할 겁니다. 그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앞에 부분, 뒤에 부분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배제를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는 .py 파일을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첫 번째 문장이 임포트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포트 문 적을 때 항상 타임, 랜덤 이런 것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작성한 .py 파일 이름도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 걔도 모듈이니까요. 그렇게 적고 얘는 지금 보시면 as 데이터, as 데이터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에 대한 설명은 그래 지금 한다고 치면 자 우리 임포트 타임 엔터 쳐놨다라면 타임이라는 이름을 내 이름 사전에 등재해 준단 말이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이걸 안 적었다.
그러면 이전이랑 똑같아요. 이 개 복잡한 이름을 내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저 이름을 나중에 똑같이 치고 점 연산자 찍어가면서 풀네임을 불러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귀찮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모듈을 수입해 오되 내 이름 사전에는 DATA라는 이름으로 등재해 줘와 같이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원래 하던 작업을 합니다. 수입을 해요. 그래서 요 .py 파일 C 드라이브에서 읽어와가지고 여기 적혀있는 문장들을 한번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거기 그래 이쪽을 보면은 자 데이터 모듈 보시면 여긴 지금 할당문이 3개가 적혀 있어요. X는 3, Y는 5, result는 0입니다. 그럼 저 할당문을 실행을 하면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인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이 코드 모듈, 오른쪽이 데이터 모듈이잖아요.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에 이 세 이름을 등재를 합니다. 늘 그래왔듯 지금도 그럴 거예요. 3번 예시에 할당문 적어놨으면 3번 예시 모듈의 이름 사전에 그걸 등재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XY result가 등재됩니다. 그러면 이 할당문은 언제 실행하냐라고 물어보면 이 인풋문을 실행하는 동안 실행하는 거예요. 왜냐? 수입해 오기 위해서 쟤네를 실행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건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3개의 이름이 본인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새로운 모듈 하나가 뿅 하고 나오는 거고 그거를 내 이름 사전, 여기서의 나는 이제 코드 모듈이 되는 거죠. 코드 모듈의 이름 사전에 DATA라는 이름으로 등재해 놓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그 방금 등재했던 DATA, 데이터라는 이름을 써서 풀네임을 지금 구성했어요. 따라서 data.x는 아무리 봐도 로컬 이름 사전에서 x를 꺼내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 자신 코드 모듈의 이름 사전에서 또는 빌트인 이름 사전에서 x를 꺼내오란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얘는 풀네임이고 어디서 x를 찾아라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에서 x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엔 지금 100% 확률로 3이 담겨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3을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에 data.y 해가지고 5를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sult는 해서 여기서의 result는 지금 풀네임이라든가 적지 않았으니까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 달리 말하면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내가 지금 계산한 중요한 결과를 데이터 모듈의 result 자리에다가 백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 0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덧셈의 결과에 해당하는 8이 담겨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물 실행이 끝날 것이고 그리고 이 funk7 괄호 닫고 하면은 이제 저 위에 적혀 있는 2개의 할당문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모듈의 result 자리에는 8이 담겨 있는 채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면 요거는 이전 예시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름만 살짝 다른 겁니다. 풀네임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적어서 진행하면 이 친구 자 요거 여러분 F5 누를 때 살짝 주의해 주세요. F5를 누구를 붙잡고 F5를 누르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1번 예시 실행하고 어쩔 때는 3번 예시 실행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귀차니즘이니까 이전 예시들 다 막 여기저기 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커서 깜빡거리고 있는 그 친구를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열려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py 파일 엄청 많은데 일단 우리는 여기서 코드 모듈에 커서를 갖다 대고 이 친구를 활성화해 둔 채로 F5를 누르면 얘를 붙잡고 얘의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돼요. 그게 우리의 이번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임포트문부터 차근차근 실행하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는 얘는 계산 결과 값은 8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 이번에 3이랑 5가 아니라 학이랑 교 해갖고 출력하고 싶은데 마음 먹었다라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데이터의 x에 학 담아두고 데이터의 y에 교 담아두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은 코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funk7 실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뭐지 확인하고 싶으면 data.result 엔터 치면 학교 2글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왼쪽에 적혀 있는 거는 내 프로그램에 뭘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순서대로 무슨 작업해야 되는 거지? 달리 말하면 내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과 관련 있는 애들 위주로 적어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중간중간의 값을 담았다가 꺼내 쓰기 위한 이름들을 모아서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거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게임 만들 때 여기다가 레벨은 0, 그다음에 EXP도 0, 그다음에 스코어도 0 이렇게 두고 스타트 한 다음에 게임 코드 자체에서는 이제 뭐 레벨이 얼마냐, 뭐 EXP가 100보다 크면 레벨을 1 증가시킨다. 그다음에 뭐 장애물을 하나 뛰어넘을 때마다 스코어를 100만큼 증가시켜서 다시 담는다와 같이 적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 데이터 모듈 이름 사전 등재해두고 모듈의 이름 사전을 털어가면서 진행을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 이름들을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전부 다 함수 정의 내용을 안에다 몰아서 적어놨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 이거 혹시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걱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용을 실행하는 요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막 나중에 또 꺼내 쓰려고 하면 증발해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모듈 하나 준비하고 내가 항상 풀네임을 찍어가면서 진행한다. 그렇게 두 가지를 챙겨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거, 우리 타임하고 점 찍을 때 얘를 보여드릴게요. 임포트 타임하고 점 했을 때 우리 눈에 요 타임의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을 이렇게 쫙 풀어서 보여줬었잖아요. 이건 나쁘지 않았죠, 그렇죠? 비슷한 느낌으로 랜덤 모듈도 그게 가능하겠죠. 당연히 이 데이터에도 지금 모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름 좀 복잡하긴 하지만 데이터에도 점 찍으면 기다리면 이제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3개의 이름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제가 정한 X, Y, 그 다음에 리졸트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당연하게도 여러분 게임 만들 때는 여러분이 정한 이름들이 이 목록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지금 게임 안에서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 다뤄야 돼 라고 마음 먹는다면 데이터 점 한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이 친구가 정답을 말해준다 이거예요. 심지어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쓰는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스코어는 0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점하고 조금 기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코어라는 이름이 지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하고 점 찍고 조금 기다리면 진짜로 메모리 위에 있는 데이터 모듈한테 가서 너 사전 지금 뭐 있니? VARS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DIR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걸 살짝 뒤에서 혼자 진행을 해서 이런 이름들이 있네. 그거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 눈에 목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조금 지저분하게 짠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칼같이 알아듣고 진짜로 데이터 모듈에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챙겨두면 정리 슬라이드에서 한번 구경해보고 8-1을 그럭저럭 빠르게 끝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봤고 그래서 조금 슬프게도 이 이름 사전은 하나다 두 개다가 아니라 엄청 많이 쓰여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모듈들 뿐만 아니라 함수 출식 계산, 조금 다른 핀트로 말하면 함수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매번 새로운 이름 사전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사전은 기본적으로 텅텅 비어 있어요. 자, 매번 새 거를 만드는데 매번 그 엄청 많은 이름들 등재해 가면서 만들면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번 만드는 이름 사전은 최대한 컴팩트하게 지금 만들어 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등재하지 않은 채로 스타트 하는 겁니다. 아무튼 스코프 개념이 여기도 적용되기 때문에 함수 내용물 실행 도중에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떤 이름에 대한 ID 값을 찾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 지금 방금 만든 새로운 이름 사전부터 조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직관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고, 여기도 역시나 복습이긴 한데 중요하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그 함수 내용물로 적어둔 할당문 등등을 실행할 때 새로운 이름은 되게 당연하게도 가장 가까운 방금 만든 새로운 이름 사전에 등재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로컬 이름 사전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에 대비되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모듈의 이름 사전을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는 이름들은 로컬 이름, 글로벌 이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여기 적혀 있긴 한데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글로벌 이름 사전은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모듈의 이름 사전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모듈 .py 파일 300개가 있다. 그 중에 누가 글로벌 이름 사전으로 판정되는 모듈의 이름 사전이냐라고 얘기하면 조금은 복잡해집니다. 그 함수 호출식을 적은 자리가 아니라 그 함수 정의가 적혀있던 이름 사전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 번잡하고 하니까 지금은 일단 그거는 그러려니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모듈의 이름 사전이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래. 함수 정의도 문장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제 같은 거 출제할 때 여러분한테 미리 코드를 적어서 드릴 때도 저도 이걸 종종 자주 사용합니다.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여러분들한테 리턴하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로컬 이름들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바깥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얘기한 요거는 맞기는 한데 달리 말하면 로컬 이름 사전 안에 또 로컬 이름 사전이 있고 그런 되게 복잡한 작업을 또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쪽은 일단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파이썬에서 그게 가능하고 그게 사실은 파이썬 동네에서 함수 정의를 문장의 일종으로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파이썬에서는 함수 정의를 문장의 일종으로 친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 친구가 벌써 그런 거를 배우고 계시나요? 훌륭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어제만 해도 헬로월드 출력하는 방법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럴싸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적어본 글로벌문 살짝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는 정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 넘버 엔터를 친다 치면은 그 넘버라는 이름을 로컬 이름 사전, 그러니까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사용하는 그 로컬 이름 사전에는 절대로 등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두면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넘버는 3 엔터를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 할당문을 실행함으로써 이름 사전의 넘버를 등재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로컬 이름 사전의 개를 등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글로벌 이름 사전, 하나 더 멀리 있는 글로벌 이름 사전, 모듈의 이름 사전에다가 그 넘버라는 이름을 등재를 해줘요. 느낌상으로는 남의 이름 사전을 터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긴 한데 걔는 나보다 하나 더 밖에 있는 나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름 사전이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래 그 정도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라고 다들 인정을 하는 분위기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다가 나는 요거 바깥 거 건드릴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해두는 걸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할당문 말고도 함수 정의라든가 그런 애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GPT라든가 잼미니가 여러분 게임 도와줄 때 요 글로벌문을 막 열심히 섞어가지고 여러분 함수 정의 내용을 작성을 해줄 거예요. 눈에 잘 띄는데 모른 척 해드릴 거니까 그거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효과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을 함수 정의 여러 개 뚜문뚜문 해가지고 만들 때 근데 A라는 함수에서 담아둔 값을 B라는 함수에서 꺼내 써야 된다. 그럴 때 요 글로벌문을 사용해서 A라는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글로벌 이름 사전에 예를 들면 스코어라는 이름에다가 새로운 값을 담아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스코어 값을 다른 데서 꺼내서 쓸 수 있게 꺼내서 쓸 때는 스코프가 적용되니까 로컬 이름 사전에 스코어라는 이름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은 언제든지 글로벌 이름 사전을 털 수 있으니까 그쪽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새로운 값을 담으려고 할 때 이름을 등재하거나 등등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에만 그 함수 내용물 안에만 이 글로벌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에 대해서도 드디어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한국 사람은 요거 그냥 인수, 매개 변수 이런 식으로 그냥
퉁쳐가지고 부르는데 방금 봤듯이 요 인수랑 관련이 있는 건 두 사람이 작용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이름을 정하고 한 명은 값을 정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각각에 대한 명칭이 달라요. 저도 이걸 종종 헷갈리는데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게 정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인수 이름은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방금 봤던 걸로 치면 x랑 y가 파라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 이름에 담을 값 내지는 이미 담겨 있는 값, 로컬 이름 사전에 담겨 있는 값은 아규먼트라고 불러요. 방금 봤던 걸로 치면 3이랑 5가 각각 x자리, y자리에 담겨 있던 아규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라는 단어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들어본 적 있겠죠? fx는 뭐 x제곱 더하기 3 뭐 이런 거 할 때 뭔가 이상한 방정식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 x를 파라미터라고 부른다. 파라미터라고 부른다.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들어봤을까? 확률과 통계할 때도 그때도 아마 파라미터라는 단어는 자주 나올 겁니다. 확률 변수 같은 느낌으로. 그렇고 이제 아규먼트는 아마도 프로그래밍 동네가 아닌 바깥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인데 뭐 아규 그거잖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말싸움 하는 거잖아요. 아규하기 위한 먼트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거 말해 놓고 내가 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규먼트. 그래서 안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수 이름, 이 파라미터는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이건 이제 복습이죠. 함수 자체 이름은 이전에 그래왔듯이 함수 정의가 적혀 있는 곳의 이름 사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함수 정의를 들여쓰기 0단으로 적을 거니까 모듈의 이름 사전, 글로벌 이름 사전에 등재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지금 함수 정의 첫 줄에서 func 4라는 이름,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 세 개의 새로운 이름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누구 이름 사전에 등재된지가 격이 한 겹만큼 다르다 이겁니다. 아무튼 함수 이름은 바깥에 등재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 함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 함수 이름을 적고 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3,5 같은 거 적어서 완성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 호출에서 x값을 뭘로 할 거냐, 이번 호출에서 y값을 뭘로 할 거냐, 아규먼트를 지정을 했다라면 걔네들은 로컬 이름 사전에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 파라미터를 등재하면서 담아두고, 자, 로컬 이름 사전이니까 지금 새로 만든 그 이름 0개 등재되어 있는 빳빳한 새로운 이름 사전에다가 일단 인수 이름들부터 등재해놓고 스타트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로컬 이름 사전을 만든 원인에 해당하는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적혀 있었던 그 계산 결과값들을, 그 수식들의 계산 결과값들을 아규먼트로서 그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해놓고 옆에다 적어놓고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 인수 개념을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리턴값까지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구경해 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함수 호출식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 함수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름 사전에 이름을 진짜로 등재하는 거예요. 파라미터 자리에 아규먼트를 담는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진짜로 합니다. 그래서 매번 서로 다른 인수값을 담도록 여러분이 구성하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자, 방금 전 얘기했던 그 두 사람과 관련한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있다라고 치면 이 부분은 먼저 코드 적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add에 대한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이 함수 정의 저런 식으로 적어놨다. 실제로 덧셈을 수행하는 전체 과정에서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을 쓸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둘을 더한 게 전체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이 될 것이다. 와 같은 부분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호출식 적는 쪽은 말 그대로 저 함수 호출식을 적는다라는 건 그 반대편에 해당하는 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x자리엔 맨 처음에 3을 담을 것이다. y자리엔 처음에 5를 담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함수 호출식이 지금은 result 1은 어쩌고 그 할당문에 는 오른쪽에 적어놨단 말이죠. 따라서 x 더하기 y 값은 최종적으로 result 1에 담길 것이다. 까지 지금 함수 호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가 결정한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수 출식 괄호 안에 뭐 적을지만 금이나 중요한 게 그거를 어떤 문장에 어느 자리에 적을 거냐예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할당문는 오른쪽에다 적을 거라고 치면 할당문는 왼쪽에다가 뭐를 적어둘 것이냐도 역시나 함수 출식을 나중에 적는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리졸트 1에다 담지 않고 뭐 스코어에다 담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함수 호출식 적는 사람이 정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서로 팀워크를 시간차를 두고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함수 개념을 한 번 더 구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우리 주된 밥벌이 수단이니까 이거는 꼭 외워두고 가십시오. 두 명의 사람이 시간차를 두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또는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해둬야 회사 가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다른 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함수 주식을 구성한다라든가 또는 다른 분들이 나중에 쓰기 위한 함수 정의를 내가 마련해 둔다라든가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막 되게 전기적으로 민감한 장비를 항상 들고 다닌다라면 살짝 주의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강연대도 좀 터졌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요게 그래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은 거고 외우는 거 자체는 방금 전 얘기했던 정도까지만 해두시면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막상 실전에서 쓸 거다.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코드 짜고 오늘도 내가 코드 짠다. 근데 둘 다 요 함수 개념을 잘 모른다. 그럼 화딱지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함수 개념을 여러분이 꼭 지금부터 연습을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글로벌문을 충분히 적어가면서 엔간하면 가급적 모듈의 이름 사전을 건드리도록 코드를 짜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방금 전 소개한 것처럼 아예 모듈을 하나를 더 옆에다 끼워 놓고 데이터들을 몰아 담기 위한 모듈을 수입해 놓고 매번 풀네임을 불러가면서 마침표 찍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을 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름들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 후반부에 우리 게임 만들 때 쓸 라이브러리에서도 여러분한테 데이터점 이렇게 편하게 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글로벌 문인가 쓰지 말고 진행하는 거를 목표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 최종 목표는 일단 소개만 하고 중간 쉬는 시간 갖고 8-2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뭐냐? 지금 얘기했던 그걸 해보는 겁니다. 나 혼자 팀 프로젝트 해보기예요. 그래서 내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각각 여러분이 .py 파일에 나눠가지고 구성을 해보는 건데 코드 쪽은 3개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각각 채워가지고 도전을 해볼 겁니다. 글로벌문 없이 진행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data.py에는 그 중간중간 내용을 실행하면서 여러분이 사용할 데이터들을 담아두기 위한 이름들을 등재하기 위한 할당문들을 방금 전 본 것처럼 x는 3 이런 식으로 채워넣고 스타트하도록 해놓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요거 지금 그 압축 파일 보시면 그냥 파이널이라 적혀 있는 거 있고 뒤에 뭔가 토를 달아둔 거 있잖아요. 이게 8-2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거를 정답을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집에서 여러분이 이거 나중에 복습할 때는 다른 목표들 이런 목표들을 한번 직접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정답 코드 같이 올려놨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구경해서 이름과 관련한 얘기를 살짝 끝맺음을 지어놓고 잠깐 쉬었다가 8-2 내용을 같이 한번 주파를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까지 구경하면 드디어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업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물을 한 바퀴를 다루는 셈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잠깐 쉽시다. 몇 분 쉴래요?